자, 54페이지 3번 주제에 보면 이제 중개사법의 성격 있잖아요. 법의 성격.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제목에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법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장소, 뭐 시기, 뭐 사람,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일반법.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뭐 가령 우리 여기 지금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민법이 적용됩니까? 네. 그럼 민법은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앞에 부동산 중개를 누가 하던 무슨 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죠. 공인중개법. 그런 의미에서 일반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그 특별법 앞에 이제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민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상법이 좀 나왔다는 게 조금 의외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잠깐 설명드릴 건데, 오른쪽에 55페이지에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판례 제목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상인으로서의 지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뭐라는 거죠? 상인이라는 거죠. 예. 이건 대법원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앞에 그 첫 줄만 좀 잠깐 보면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이런 표현을 했죠. 그죠? 그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그러니까 복덕방이라는 상호를 내걸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요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복덕방이 아까 누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그랬죠? 거간 말고 가거간, 집주름, 각해, 이들의 사무실을 이제 복덕방이라고 했고요. 이 판례가 68년도 판례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됐네요. 5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복덕방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유래가 이제 되어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공은 상인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개공이 상인이면 당연히 무슨 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상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거기 필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만 좀 간단하게 메모해 놓을게요. 민법, 상법,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공이 판례 제목에 보니까 모임이 명백하고 그랬어요. 상인. 예, 그러니까 이제 상법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상인이니까. 예, 근데 우리가 상인이기에 앞서서 개공이 한 나라의 뭐예요? 뭐 백성이잖아, 국민. 예, 그러니까 이 백성 민자를 썼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민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인이에요, 얘가.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공은 당연히 무슨 법을, 공인중개사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수개의 법을 동시 적용하잖아요. 이렇게 수개의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관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준다고 했을 때 상법은 뭐보다 우선이야? 민법보다. 그러면 얘는 상법은 민법의 무슨 법이야? 특별법이고, 그럼 중개사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 특별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개공한테 무슨 법이 적용된다는 거. 상법. 그게 중요해, 사실은. 왜 상법이 적용되지? 상인이라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우리 크게 이제 구분했을 때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어떤 게 이제 공법이냐면, 우리 부동산 공법 배우잖아요. 그게 공법이고, 대표적인 등기법도 공법이에요. 지적법 공법이고, 세법도 공법이에요. 그러면 사법은 어떤 게 사법이냐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 민법만 사법이야, 민법. 그럼 중개사법은 뭔 법이냐면,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런 법이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법을 다 배우는 거네. 법을 세 파트로 나눈다며, 공법, 사법, 중간법 이렇게 배우는데 세 파트를 다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 중개사 그 시험을 중년고시라고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중년고시. 중년고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중년고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공부를 누가 많이 이렇게 준비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중년들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학원도 젊은 친구들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 없죠? 근데 다른 학원은 고등학생들도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요. 심지어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 학원에 다녀요. 이거 따려고. 왜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응? 이거 따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 가려고. 뭐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고시지 중년고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셔서 아무튼 뭐 돈 많이 버시면 되는데 이게 메리트가 뭐가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처음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년이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뭐가 없다고요? 정년. 예. 정년 없는 게 중요해? 그럼요. 정년 없는 게 중요하죠. 서울특별시에 80 넘으신 개업공인 중개사가 12분이나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할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말은 다 해요. 누구나 다. 말은 다 죽기 전에 다 합니다. 그거 말고 계약서 쓸 힘만 있으면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도장 찍고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좀 신뢰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개사무소를 갔는데 막 20대 초반 애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어디 계시니? 뭐 혹은 어머니 어디 계시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찾지? 내가 개공인데 이렇게 하면 다른 집으로 갈 확률이 많아. 왜냐면 이게 또 신뢰가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좀 연세 있는 또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국내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건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밖에 나가면 적용이 안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왜 적용하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할 때? 중개할 때. 이때 이제 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총칙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죠? A4 사이즈 프린트. 그거 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중간중간에 가로 넣기도 있고요. OX도 있고 그런데 답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되고요. 뭐 직접 쓰셔도 되고 여기 보면 왼쪽에 정답 이렇게 칸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냥 줄 맞춰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쓰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여기만 가리고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복습할 때 그런 장점이 있고 나는 그런 거 아주 싫어. 그냥 여기다가 직접 적는 게 좋아. 그럼 여기다 그냥 적으셔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서장 파트인데 중개업의 효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객주. 객주라고 하셔야 돼. 우리 중개업의 효시는 객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최초의 개공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각어간, 각회, 한 사람 빠졌네? 집주름. 집주름 빠졌고. 이들의, 그러니까 이제 각어간 각회 집주름이 독립해서, 객주로도 독립해서 사무실 하나 오픈했다 그랬죠. 그 사무실의 이름은 복덕방. 예, 복덕방이라 그랬고. 복덕방의 의미는? 복덕방의 의미. 아니, 이제 그런 뜻을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복덕방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거지. 복덕방. 복덕방.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복덕방? 예. 되게 좋은 말인데, 생기복덕의 준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복과 덕이 쌓이는 방이다 이런 뜻이야. 복과 덕이 쌓이는 방. 그래서 아이들 방에다가 복덕방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게 좋다 그래. 예. 왜? 거기 안에서 뭐가 쌓인다니까. 복하고 덕이 쌓인다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걸 안 좋게 막 이렇게 비하하다 보니까 복덕방 하면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복덕방 하면 뭘 생각하게 되지? 네? 떴다방 말고 떴다방은 요즘에 쓰는 말이고 떡방? 떡방은 뭔 말이야 또? 복덕방 하면 왠지 막 고스톱 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옛날이나 그런 거죠. 요즘에 우리 뭐 중개사무소 무슨 누가 고스톱을 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던 거고요.
3번에 보면 이제 중개제도의 규율에서 아주 옛날에는 누구나 다 중개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자격 같은 거 필요 없고 그걸 자유영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최초 제도가 이제 1890년도에 인가제가 도입됐고 일제강점기 되면서 허가제, 그다음에 해방되면서 신고제, 80년대 넘어오면서 다시 허가제로 바뀌었고 지금은 무슨 제도죠? 등록제. 예, 거기 지금은 이제 등록제인데 그 순서나 이런 거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무슨 제라는 거? 등록제라는 거. 그건 알고 계시면 좋고요. 4번 중개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제 제도. 여기 1890년대에 만들어진 무슨 규칙이 하나 있었다 그랬지? 객주 거간 규칙. 객주 거간 규칙. 그다음에 2번에 내려오시면 이제 법령 구성 및 성격 뭐 이렇게 있고요. 구성은 법률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에다가 밑줄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요거 뭐 관련? 경매 관련 이렇게 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제주 맨 마지막 시간에 요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을 한 30분 정도 강의할 건데 요거 한 문제 매년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꺼리긴 하지만 꼭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거. 경매 관련해서 2번 성격. 예, 우리 이제 중개사법은 딱 중간에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중간법. 그리고 공법과 사법을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 중간법, 혼합법 이렇게 부르고요. 특별법적 지위도 있고 일반법적 지위 당연히 있고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이제 재정 목적은 좀 이따 와서 다시 보기로 하고 기본서 56페이지. 기본서 56페이지. 1번 제목에 재정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재정 목적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법 과목을 공부하려면 재정 목적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 이 법을 만들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보이는 핵심적인 단어는 뭘 것 같아요? 단연 부동산 중개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법은 왜 만들었대?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용어를 안 배웠는데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그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대상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중개대상물을 뭐 할 때 중개업을 할 때 이 법이 필요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 중개업을 아무나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이제 거래를 잘못해서 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10억짜리 물건을 샀는데 또 사기 당해가지고 10억을 날렸다더라. 매일같이 9시 뉴스에 그런 거 보도될 거 아니에요. 뭐 강동구 사는 A가 10억짜리 물건을 샀는데 결국 사기를 당해서 10억 원을 떼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매일같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오른쪽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기억번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관련 있나요? 네. 예. 니은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OX, X. 예. 법에 보통 옛날에는 통제, 규제 뭐 지도 이런 말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 국민들이 싫어하죠. 에? 왜 나를 지도해? 응?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보통 쓰지 않는 말은 뭐 통제, 뭐 지도, 뭐 규제 뭐 이런 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육성, 보호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죠 요즘에는. 그래서 요 니은 번은 틀렸고 디귿 개업공인중개사의 육성 OX, X. 육성은 뭘 육성하는 거야?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산업이 육성되면 뭐는 자연스럽게 육성되겠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이 사람을 육성할 게 아니고 산업을 육성해줘야지. 보호한다는 얘기죠. 육성한다는 얘기는. 1번 개공의 공신력 제고 OX
X. 공신력을 뭐 법에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죠. 다만 뭐를 제고하는 일이 있죠? 전문성. 네, 전문성. 이 법에서 업무를 할 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관여함으로 인해서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이런 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거죠. 자, 요렇게 혹시 이번 29회 시험에 나온다면, 뭐 나온다면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 아니면 가로 넣기로 나오든가, 맞출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쉬운데, 본인 시험장에 가시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2번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여기다 우리 별표 2개만 하시고 오늘 우리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 과목 전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용어의 정의가. 이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뒤에 공부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거. 용어 아무튼 중요합니다. 용어 많지도 않아 6개밖에 안 되고요. 2조의 용어의 정의를 이제 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호 중개. 자, 일단 중개를 읽어보기에 앞서서 1호 중개라는 용어가 6호까지 다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다 있나? 아니면 뭐 1호에 딱 그냥 1호만 중개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 중개라는 단어를 포함한 합성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용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중개가. 왜냐면 다 중개를 가지고 만든 용어들이니까. 자, 1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이제 중개 대상물이라고 벌써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슨 의미다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재정 목적에서 말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려요. 행위가 뭔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도대체 무슨 행위를 알선한다는 얘기인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질문.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건가요? 거래 당사자 간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요? 앞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 도대체 중개하는 자가 하는 건 뭐야? 우리는 알선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저 뭐만 한다고? 알선만 해, 우리는. 그러면 주된 행위는 누가 다 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하고.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런 얘기네. 거래 당사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알선. 그래서 이제 알선한다는 건 한자로 조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조력이 뭐지? 도와주는 거, 이렇게 힘써주는 거. 그걸 조력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하고요.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취득한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뜻에서 취득은 꼭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100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손으로 잡으시고 100페이지. 거기 보면 자격증이죠? 그 자격증을 받아야 공인중개사인가 내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야. 자격증은 없어도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내가 공인중개사겠어? 거기 상단에 있는 증번호 있죠. 증번호. 그 증번호가 부여된 상태. 그러니까 라이센스 번호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경우에요? 뭐 아직 안 받은 경우도 있겠고 또 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칙개공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개공인 거지 그냥.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이제 57페이지 오시고 3번 용어 중개업.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중개업이라고 하냐면 세 가지 요소. 그 세 가지 요소가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보수 받아야 돼. 보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중개를 업에다가 채세. 예, 그러면 요걸 중개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의뢰와 보수와 업. 요거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한다. 그럼 질문 1번 중개와 3번 중개업의 차이점? 행위를 안 써나는 게 중개고 중개업은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업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은 단 한 글자의 차이잖아요. 업과 업이 아니 이런 차이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업과 업이 아니다를 우리가 따질 때 세 가지를 따진 거야. 의뢰, 보수, 업. 그거 세 가지를 갖고 있을 때 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 세 가지 중에 다 없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라도 없으면 중개만 되는 거야. 왜? 업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3번에 구분하시는 거 중요하고 4.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의했죠? 개설 등록한 자.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제 입으로 한 10만 번 뭐 정도 얘기할 건데 쓰기도 하고 할 거고 그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저도 지겹겠고 여러분도 지겨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개공이라고 줄여서 부를 겁니다. 저 사람은 자꾸 뭔 개공 얘기를 자꾸 했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준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여기에서 그 등록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등록의 이제 그 한자의 의미는 우리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 있잖아요. 그 대장에 내 이름, 성명, 명칭 이런 게 기재된 그런 상태를 등록이라고 한다는 거 일단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 5호 소속 공인중개사 얘도 좀 줄여서 부르면 좋겠다. 그렇죠? 얘를 뭐라고 줄일 거냐면 소공이라고 줄여서 부를 겁니다. 자, 개공은 뭐 약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자.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약자.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그러니까 소속됐다는 건 이제 개공이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가로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라고 표현했죠.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직급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직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어도 직급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뭐가 있으면 자격이 있으면 뭐로 포함시키겠대? 소속 공인중개사로 포함시키겠대.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직급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어디로 들어가? 당연히 중개보조원은 들어가야 되겠지. 자격이 있으면 직급에 높든 낮든 다 소공이야. 자격 없으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기억하실 거고 거기서 이제 사원이라는 말을 이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만 볼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사원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사원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무한 책임 사원을 떠올리셔야 돼. 뭐 어떤 사원을 떠올리시면 안 되겠어. 유한 책임 사원도 당연히 안 되고 또 뭐 신입사원, 수습사원, 평사원, 일반사원 이런 말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사원은 항상 얘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무한 책임 사원. 그럼 얘는 직급이 높은, 낮은? 높은, 얼마나 높은? 한없는 책임을 지잖아. 그럼 얼마나 높다라는 거야? 제일 높은. 그럼 주식회사로 말하면 뭐 정도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대표이사. 대표이사급을 사원이라고 얘기해.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직급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격이 있으니까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 뭐를 할 수 있고요? 중개업무 수행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둘째, 뭐를 또 할 수 있지 얘가? 중개업무를 보조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질문, 소공의 업무는 몇 개? 개수로? 2개. 자, 뭐하고? 중개업무 수행과 중개업무 보조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소공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용어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뭐가 아닌 자로서 이런 말 들어가 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다가 채색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자여야 하고요. 얘가 개공에 소속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단순한 업무 보조에다가 채색하시고 질문.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몇 개? 한 개. 뭐 한 개? 단순한 업무 보조 한 개. 그럼 여기서 질문. 단순한 업무는 뭐예요? 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안에 문장 안에서 찾아주셔야 돼.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 집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현장 안내지요. 우리 이제 법에는 없지만 많이 쓰는 용어 두 개만 거기 밑에다가 좀 한번 바로 밑에다 적어볼게요. 7번, 8번 용어를 한번 좀 적어볼 건데 7번 용어는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이 뭐냐면 누구의 종업원을 말하는 거지? 개공의 종업원. 개공의 종업원. 근데 개공의 종업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격 있는 애하고 자격 없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자격 있는 애가 뭐야? 소공이지 뭐. 소공. 플러스 자격 없는 애는 중개보조원. 이렇게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고용인이라고 부른대.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직급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까지? 사원 또는 임원까지. 올라가도 소공이야? 네, 그럼요. 직급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소공이야. 자격 있으면. 얘도 직급이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직급이 높게 올라가면 얘는 뭐야? 사원 또는 임원이더라도 얘는 소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중개보조원이야.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8번째 용어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적어 놓으실 건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당연히 개공 들어가겠죠. 개공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누구도 들어가겠어. 소공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요. 중개보조원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리고요.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지기는 개념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까지 포함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이 뭐한 애들, 높은 애들, 낮은 애들, 아주 높은 애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자격이 있다 그러면 소공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얘네들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격이 없으면 뭐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중개보조원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개공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개공될 수 있지. 소공될 수 있어요? 그럼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있어. 근데 중개보조원은 지금 당장 될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될 수도 있어요. 사원 또는 임원도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얘기는 법인인 개공에서만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처음 우리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인 개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용어 5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용어 5번에 그 가로 끝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말로 첫 줄 끝부분에 가로 부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런 말 들어가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공 중에 법인 형태의 개공이 있다라는 거지. 꼭 개인 형태의 개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를 차려서 회사 이름으로 등록한 그런 법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법인에서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을 했어. 법인을 차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격을 취득해서 법인을 차렸으면 내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대표이사야. 그럼 나는 신분이 뭐야?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법인을 차렸어. 근데 그 법인을 차릴 때 그 중개법인이 된 거지. 그 등록을 할 때는 법인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법인은 자격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누구 거 가지고 한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거야. 근데 등록은 누가 갖고 있어? 법인이 갖고 있잖아.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러면 나는 소공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야. 소공. 왜? 대표이사는 사원 또는 임원의 개념이 되니까. 그럼 내가 차린 뭐가? 회사가 개공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법인으로 가면
안 죽고 쭉 오래도록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500년, 1000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형태로 가면 뭐 많이 해봐야 뭐 100년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정말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법인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법인은 내가 법인이 아니라 내가 차린 회사가 법인이라는 거야. 단지 나는 이제 그 법인의 뭐가 될 뿐인 거야. 사원 또는 임원이고 법률적으로 따지면 소공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이제 조금 제가 칠판에다가 좀 적어가면서 간단하게 좀 핵심어들만 좀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용어 1번 용어 중개와 세 번째 용어 중개업을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예. 자, 중개는 뭐를 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 정의했었죠? 예, 행위를 알선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행위가 뭐였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 그런 행위들을 모아가지고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왜 그런 행위들을 법률행위라고 하냐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59페이지 잠깐만 가볼까요? 예, 59페이지. 예. 거기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가운데에 법률행위 있죠. 그 법률행위 옆에 보면 법률 효과라고 해서 무슨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 변동. 자, 매매되어지면 무슨 권리가 변동이 되어지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변동이 되어지잖아. 그러면 이와 같이 물권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 매매, 교환, 임대차가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죠? 네, 법률행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알선은 뭐냐 이거죠. 알선은 뭐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조력하는 행위. 그러면 거기 그림에서 보면 법률행위는 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률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행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행위죠. 자, 그러면 거기 법률 사실 위에 거 있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청약이라고 한번 좀 써볼게요. 뭐라고요? 청약. 네, 청약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청약이 뭐죠? 약정을 청해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쉽게 두 자로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청약이잖아요. 밑에 법률 사실 밑에다가 가로 열고요. 뭐라고 해볼게요? 승낙이라고. 승낙은 뭔 의사표시요? 내가 사겠다는 표시를 한 거지.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들이 합치가 되면 이걸 우리 뭐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계약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계약이 바로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면 수개의 사실행위들이 모여서 무슨 행위를 이루고?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는 물건을 변동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중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개가. 그러면 봐요. 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 둘이 알고 있는 사이여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이면 못하지? 모르는 사이에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개공이. 어떻게? 얘랑 얘를 뭐 해서? 알선해서요. 알선해서 얘네들이 만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이 도와주는 행위, 알선행위는 법률행위라고 봐야 돼? 아니면 사실행위라고 봐야 돼? 이건 사실행위라고 봐야지. 그래서 알선행위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고요. 거기 그림 바로 위에 판례 하나 있는데 그 판례 세 번째 줄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채색해 주셔야 돼.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할 것이다. 이랬죠. 거기 채색해 주시고 별표도 한번 잡아 주시고 그럼 한마디로 줄이면 중개행위는 뭐다? 사실행위야.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개행위의 성격은 사실행위. 근데 우리가 중개를 하는 궁극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겟이. 그 타겟이 뭐예요? 우리는 뭐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법률행위. 우리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시 우리는 당사자가 계약하도록 거래하도록 뭐 해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하고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것뿐인 거야.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사실행위고 당사자들이 하는 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에 비해서 중개업은 뭐죠? 정의를 뭐라고 내리지? 중개업의 정의? 의뢰를 받아서, 그렇죠? 예. 뭣도 받고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거를 중개업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걸 이제 세 가지를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중개업의 3요소 의뢰, 보수, 업. 여기서 이제 그 의뢰를 받았다라는 건 뭐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는 뜻이고, 보수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영업성이라고 해요. 영리성, 영업성 뭐 같은 말이고요. 보수 안 받고 하면 그건 중개업이 아닌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업이지, 업. 업은 어떻게 하는 걸 업이라고 하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판례. 자, 우리 그 몇 페이지를 좀 잠깐만 가보시냐면, 67페이지. 67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판례 제목에 뭐의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업의 의미, 뭐,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거기에 보면 뭐 이런 말 좀 찾아보실래요? 계속성, 반복성, 뭐 이런 말이 있나 한번 좀 봐보세요. 세 번째 줄, 네, 계속성, 반복성, 뭐 이런 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성, 반복성. 반대말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있는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약간 좀 굵게 반전된 데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 뭐야? 단일회. 단일회는 일회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연성과 일회성이 있을 때, 우연성과 일회성이 있을 때, 그건 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칠판 볼게요. 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을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까?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우연성과 일회성. 예, 이런 말들 나오면 이건 업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실 거고,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연성, 일회성. 이따 이제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 그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요.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는 거. 차이점은 뭐야? 그래서 얘는 행위만 알선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의뢰도 받고 보수도 받고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업만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런 얘기네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중개는요, 의뢰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뢰 안 받아도 중개입니까? 예.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입니까? 네, 그럼요. 뭐가 아니어도요? 업이 아니어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업이 아니어도 중개에는 들어간다는 거지. 그죠? 중개에는 들어간대. 그러면 중개와 중개업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는 중개해도 됩니까? 중개. 네, 지금 당장 중개해도 돼. 아무도 안 말려요. 우리가 중개업 지금 당장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죠? 무등록으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처벌받아요.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받냐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거야. 뭐 안 받으려고? 처벌 안 받으려고. 다시 해볼게요. 공부 안 하고 중개하는 건 돼? 네, 그냥 어쩌다 하는 거니까 돼. 상관없어. 아무도 안 말린다고. 근데 이걸 뭐 받아가지고 의뢰받아서 보수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관청에서 뭘 갖고 오라는 거야? 자격증 번호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용어로 넘어가고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있었고, 이거하고 비교해 봐야 될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있었었죠. 그렇죠? 2번하고 4번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였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자. 개공의 정의는 뭐였어요?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이제 정의했죠. 그럼 여기서 자격을 취득하려면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단 한 가지 방법 뭐? 시험 합격.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방법이 시험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만 시험 봐? 사람만 시험 봐? 아니면 소돼지도 시험 봐? 사람만 시험 보잖아. 그렇죠? 사람만 시험 보지. 자, 그러면 법인도 시험 보나?
법인은 시험을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법인인 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된다고? 법인은 안 돼. 왜 안 돼? 시험을 못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미성년자도 되나? 예. 외국인도 되고? 그럼요. 다 돼. 예. 자격을 취득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에 기재가 되어지는 형태를 등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장에 뭘 기재할 거냐면 이런 걸 기재할 거예요. 자연인 같으면 뭘 기재해? 이름. 내 이름이 뭔가 이렇게 기재할 거고, 법인 같으면 뭘 기재할 수 있어요?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이 있듯이 법인은 명칭이 있지. 상호라고 부르는 거. 상호를 등록하면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법인 형태의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 중요. 법인 형태의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 그 대신 법인 형태의 공인중개사는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야. 예. 왜 없다고 그랬지?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이건 시험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건 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뭐를 만들어?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법인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자격만 대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소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회사가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 뭐랑 뭐를 좀 비교해 볼 거냐면 소공이라는 용어하고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공은 일단 뭐 있는 자가. 자격이 있어야 돼. 예, 자격이 있는 자가. 그리고 뭐 되어서 소속되어서. 소속됐다는 건 이제 개공의 책임하에 뭐 이런 얘기지. 업무는 두 개 할 거죠? 예, 자, 무슨 업무 수행할 거지? 얘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할 거고 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할 건데,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개념을 사용했어요. 수행과 보조 앞에 똑같은 중개 업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러면 이 중개 업무와 이 중개 업무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뒤에 단어가 달리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랬잖아요. 누구 거를?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얘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개 업무는 누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일까요? 얘 업무를 한다는 뜻이야. 얘 업무. 그럼 그 말을 전개하면 소공이 거래계약서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소공이 계약서 쓸 수 있어. 그 대신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 쓰는 게 아니라 뭐 개공처럼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 하에, 개공의 책임 하에 쓰는 거야. 소속됐다는 건 그런 얘기야. 그러면 소공이 계약서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누가 같이 서명 밑날이는 해줘야 돼. 개공이. 그래야 그걸 책임져 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소공 혼자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개공이나 할 짓이지. 예. 소공은 누구랑 같이 서명 밑날이를 해서 개공하고 같이 줘야 돼. 그래야 책임을 져줄 사람이 생겨나니까. 자, 중개보조원은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일단 자격이 있고 없고 없는 자야 돼. 공인중개사 아니어야 되고요. 소속되는 건 똑같아? 네. 하는 일은 뭐하지 얘가? 한 가지가 뭐야? 단순 업무를 수행한다, 보조한다. 보조한다.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누구의 업무를 보조? 개공의. 원래 단순한 업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개공이 하는 거거든. 원래 개공이 하는 건데 얘가 뭐 한다는 거야? 보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요. 공통점. 소속됐다는 공통점 있지. 응? 소속됐다는 차이점은요?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고 그거보다는 얘가 아주 중요한데 소공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얘는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질문. 얘가 중개 업무 하면 처벌받을까요? 네. 누구랑 누가 처벌받을까요? 개공과 얘랑 같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계약서 쓰면 등록증 양도대여로 보고요. 개공한테는 등록 취소에 1년 1천. 얘는 1년 1천의 형벌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히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얘는 계약서 같은 거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얘가 소속돼서 일을 잘하면 직급이 높아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직급이 높아지면 뭐라고 불러? 사원 또는 임원. 얘도 직급이 좀 높아질 수 있나요? 예. 그럼 뭐라고 불러? 여기도 사원 또는 임원. 얘네들은 다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일 잘하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 이제 잠깐 오셔가지고 몇 페이지 좀 잠깐 보시냐면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행위 밑에 중개의 종류해서 상사중개, 민사중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게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상사중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상사중개를 우리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락동에 가면 무슨 시장이죠? 농산물 시장. 노량진에 가면 무슨 시장이 있어요? 수산물 시장. 새벽에 가면 어떤 시장이 열릴까요? 경매시장. 그럼 경매는 누가 팔고 누가 사가는 시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매상이 팔아. 도매상이 팔고 소매상이 사가. 그걸 누가 중개할까요? 바로 상사중개인이. 상사중개인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사중개는 어떤 거를 주로 상사중개를 하죠? 농산물, 수산물 뭐 이런 거를 상사중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부동산도 도매시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상사중개일 수 없다고. 그럼 부동산은 무조건 무슨 중개예요? 민사중개 쪽. 민사중개 쪽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실제 이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있다. 아니 맞지 당연히.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개공이 하는 중개는 상사중개이다. X.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어? 우리가 하는 거 상사중개 아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도달하는 함정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무슨 중개에 관여하는 거지? 민사중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관여 정도. 도대체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시중개와 참여중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시중개는 어디에 가면 뭐 해달라고 이렇게 나온 물건이 있다라고 정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전시라든지 소개라든지 정보만 제공해주는 되면 되는 거를 지시중개, 전시중개, 보도중개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참여중개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서 계약서까지 써줘야 되는 방식을 참여중개라고 해요. 뭐까지 써준다고? 계약서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중개 방식은 이 중 뭐에 들어가겠어요? 참여중개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참여중개 쪽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3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뒷장 넘기시고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6번까지 안 보셔도 되고 7번이 좀 중요합니다. 7번 내용이 좀 중요한데 7번에 중개 의뢰의 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의뢰의 수. 한쪽에만 의뢰를 받았다. 이거를 우리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일방중개. 양쪽 모두에게 의뢰를 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중개야? 쌍방중개가 되는데 이거가 그림으로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근데 그림으로 좀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되게 쉬운데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개공이 하나 있고요. 의뢰인이 2명의 의뢰인이 있어요. 이 의뢰인은 개공한테 뭐 해달라고 할 거냐면 매도해달라고. 이렇게 매도 의뢰. 이 의뢰인은 개공한테 뭐 해달라고 의뢰할 거예요? 매수, 뭘 사달라고?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보면 팔아달라는 사람과 사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를 뭐 하면 돼?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중개를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얘 혼자 있잖아. 그럼 이걸 무슨 중개? 단독 중개라고 표현하고요. 이 한 명의 개공이 있으니까 의뢰는 양쪽에서 한쪽에서. 양쪽에서. 이거를 무슨 중개? 쌍방 중개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가 동의어야? 단독 중개와 쌍방 중개가 같은 말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조심하시라고. 요거 하고요. 비교 한번 해보면 자, 개공이 한 명이 있고 또 개공이 있는데 이쪽에 의뢰인이 있어요. 의뢰를 받았어. 물론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겠지. 여기에서 또 의뢰가 들어온 거야. 물론 사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 명 이상의 개공이 갖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둘이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있죠. 망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이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가능하겠지? 예. 이렇게 하는 중개를 두 명 이상이 하는 중개다 그래서 공동중개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한쪽에 왼쪽 계곡만 생각하면 의뢰가 양쪽에 있어서 한쪽에 있었어요. 한쪽에 있었으니까 이걸 무슨 중개? 일방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중개하고 무슨 중개가 같은 말이지? 공동중개와 일방중개가 같은 말인데 요 일방중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일방중개. 그래서 무슨 중개도 중개다. 일방중개도 중개다. 한쪽에 의뢰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보고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